안녕하세요. EBS 입시 설명회. 이번 시간에는 2022 대입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대입 전형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입시입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이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학생들을 모시고 직접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엄중하다 보니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는 점 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EBS 입시 대표 강사 김성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내용은요. 먼저 대입 기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또한 2022 대입 전형 일정이 나왔기 때문에 대입 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한 유의사항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부터 대입 개편이 일어났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수능 시험의 변화입니다. 수능 시험이 이제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수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효율적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 대입 전형의 특징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모집 인원이 소폭으로 좀 감소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약 894명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정시 모집의 증가이죠. 정시 모집이 좀 많이 늘었다. 그래서 얼마나 늘었을까요? 약 4,102명이 정시 모집에서 늘어났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증가를 했습니다. 1,500명 정도가 늘은 거거든요. 그러면 정시 모집도 증가하고 교과 전형이 증가했다면 어딘가 이제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체적으로 한 6,600명 정도가 감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형별 인원을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6,600명이 줄어들고 그것이 정시 모집과 교과 전형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능 시험에 대한 것인데요. 수능 시험이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어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과목별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야 될 텐데요. 시행 계획에서 발표된 부분을 보면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를 포함해서 일부 대학들이 자연계 한해서는 수학은 확률과 통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적이나 기하를 필선택 과목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탐구 과목 역시도 사탐, 가탐 구분 없이 선택하는 것이 이제 2015 수능일 텐데요. 일부 대학에서는 자연계 한해서는 과탐을 필 지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계 학생들은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이 수학과 탐구 과목에서 필선택한 대학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약학대학의 모집입니다. 약대가 6년제로 선발을 하고 있다. 약대가 선발을 한다면 약대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일까라고 하는 것이 이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보통 자연계에서 좀 상위권에 있는 학과들이 의치한 쪽이죠. 의대, 치대, 한의대 쪽인데 약대가 들어온다면 약대의 위치가 적어도 의대, 치대, 의대보다는 약간 아래쪽이겠지만 한의대 정도보다는 또 한의대보다는 약간 높을 수도 있겠죠. 그 정도의 약대가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치안이 최상위권 학생인데 약대가 들어오면서 일부 자연계 쪽 과목을 일부 학과는 약간 하락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대부분 약대를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갔던 어떤 화학 계통의 학과나 생명과학 계통의 학과들은 약간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부분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내년부터는 적성평가 전형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적성평가 전형이 폐지되면서 그 인원이 어디로 갈까인데요. 적성평가를 실시했던 대학 중 3개 대학이죠. 3개 대학. 가천대, 수원대, 그리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입니다. 이 3개 대학은 논술 전형으로 그 적성평가 인원을 논술 전형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논술 전형이 전반적으로 줄긴 했는데 3개 대학이 새로 신설을 하면서 그 인원이 크게 줄지는 않았다. 약
3명 정도가 주는 것으로 현재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2022 대입의 특징이다. 이런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입 기본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대입은 이제 4년 예고제를 방향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학생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해의 2월 달, 그러니까 아직 중3이 되기 바로 직전이죠. 그때 정부의 대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바로 이 정책, 정부의 대입 정책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중3 학생들에게 맞는 대입 정책은 대입 전형, 그 공정성 강화 전형이죠. 강화 전형에 의해서 생활기록부의 많은 부분이 지금 폐지가 되거나 좀 축소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지금 고등학교 이제 1학년 학생들은 금년도 8월 달에 발표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행 계획은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대입 전형의 횟수나 대입에서의 어떤 기본 사항을 정리한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 고등학교 이제 2학년 학생들은 4월 달에 발표된 시행 계획이 있습니다. 이 시행 계획을 보시면 각 대학이 이 기본 사항을 토대로 해서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시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로 이 시행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입시에 대한 것이 이제 다 발표가 된 겁니다. 발표가 된 것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보고 싶으시면 4월, 고등학교 올해 4월이죠. 4월 말에 나온 시행 계획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면 드디어 대학에서 입시 요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 요강은 4월 말, 그러니까 5월 초가 되면 이제 거의 발표가 되는 것이고요. 정시 모집 요강은 이제 8월 말, 그러니까 9월 초가 되면 대부분 다 발표하게 된다. 이런 흐름을 보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입 전형의 개수인데요. 이 수시 모집은 최대 6개, 정시는 최대 이제 2개로 대학이 전형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는 4개의 전형이 있는데 그 4개의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 이렇게 4가지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4개의 전형이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은 수시에서 6번의 원서를 쓸 수 있거든요. 6번의 원서를 이 4개의 전형 중에 자신에게 맞는 전형 한두 개를 골라서 6개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 보니 각 전형의 특징을 좀 잘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뽑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내신에 이제 충실하셔서 내신 성적을 좀 받으시고 그 전형을 가지고 자신이 취득한 내신 성적을 가지고 지원 대학의 관련도에 이제 합격선을 잘 예측하시면서 준비하는 전형, 이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 2022가 되면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최저를 설정하기 때문에 내신 준비와 함께, 내신 관리와 함께 수능에 대한 준비도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반적으로 서울시내 상위권 대학이 많이 실시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많이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까지도 같이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는 전형이다. 다만 이제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또 1학년 학생들이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전반적인 현상으로 많은 활동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가 조금 딴 때보다도 좀 얇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중요해진 건 학교에서 했던 수업 활동이겠죠. 수업 활동은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과 세특을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학교가 아무 활동도 뭐 이 코로나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도 그러니까 나도 안 할래요. 아무것도 안 하면 대학을 가기에는 조금 힘들어지겠죠.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는 활동, 뭐 독서 활동이랄까 아니면 자기 개발 활동을 좀 꾸준히 하셔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셔야 되고요. 또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또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까지도 잘 준비하면서 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논술이라는 시험을 보는 전형이죠. 논술 시험을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자신이 그런 논술 같은 시험에 준비가 가능한지 안 한지도 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논술 시험에 충분히 자기가 적응력이 있다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매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대학에서 한 5월 달쯤에 모의 논술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 모의 논술은 그해 논술의 방향을 대학이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모의 논술을 통해서 꾸준히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EBS에서는 이 논술 강좌가 EBS에 많이 또 이거 설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BS를 통해서도 충분히 논술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실기 실적 전형인데요. 실기 실적 전형은 이제 일반 학생에 관한 전형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예체능 학생들, 음악, 미술, 체육, 연기 뭐 이런 학생들에 대한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는 4개의 전형이 있지만 일반적인 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은 사실은 한두 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맞는 전형이 어떤 전형인지 그 한두 개를 찾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그냥 수능이라고 그냥 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수능 성적이 좋으면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이 뭐 한 8등급을 맞는 학생이라도 수능을 아주 잘 보면 서울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내신 8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수능을 잘 보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같이 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수시는 6번, 정시는 3번의 기회가 있다. 다만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다. 라는 부분도 같이 보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형 일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2022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일정입니다. 보시면 원서 접수가 9월 10일 금요일부터 14일 화요일 요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죠. 각 대학은 요 기간 중에 3일 정도를 원서를 접수하는 기간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원서 마감이 언제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하시고요. 좀 빨리 접수하는 대학들, 특히 뭐 서울대나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경희교대나 서울대였을 텐데요. 그런 대학들이 이제 3일째 되는 해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9월 10, 11, 12일에 마감이 된다는 거죠. 12일 날 마감하는 학교가 있고 또 13일 날 마감하는 학교가 있고 대부분의 대학은 이제 14일에 마감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제 지원하는 대학이 언제 마감인지 또 마감 시간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5시에 마감하는 학교, 6시에 마감하는 학교, 심지어는 또 24시에 마감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언제 마감인지 이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이죠. 수능 시험은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연기가 되면서 12월 3일 날 실시가 됐지만 내년에는 다시 원위치를 해서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수능 시험은 매년 3번째 주 목요일 날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1월 18일 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능 시험의 발표는 이제 성적 통지죠. 12월 10 금요일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수시 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전형 기간 동안에 전형을 하게 되겠죠. 논술 전형이라면 논술 시험을 볼 거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면 면접 시험을 보겠죠. 시험을 볼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학은 합격자 발표를 할 텐데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 목요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합격자 발표의 마지막 날인 거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이제 일찍 발표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죠. 특히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대학들은 수능 이전에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또 지원한 대학이 언제 발표하는지 이 발표도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모든 수시 모집의 발표는 12월 16일에 다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 기간 12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등록을 합니다. 수시는 6번의 원서를 쓰기 때문에 6개 다 붙는 학생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은 한 군데만 하여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개 붙었다고 여러 개 등록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이중 등록 금지. 그래서 여러 개 등록하면 다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잘 살펴보시고 등록 기간에 한 군데만 등록을 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자, 한 군데만 등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보면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개 합격한 아이는 한 군데만 등록을 하는 것이니까 자기 대학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게 되죠. 미등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은 불합격된 학생들 중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것을 미등록 충원이라고 합니다. 수시 모집을 쓴 학생들은 이 미등록 충원을 꼭 보셔야 됩니다. 미등록 충원인데요. 미등록 충원의 발표가 언제이냐. 12월 27일 밤 9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수시에 원서를 쓴 학생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직 떨어진 게 아닙니다. 12월 27일 밤 9시까지는 아직 떨어진 게 아닌 거죠. 그날 안에 합격이 되면 그 학생은 합격자이기 때문에 정시 모집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날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12월 27일 밤 9시
연락이 온다면 그 학생은 합격자가 된다. 합격자는 이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입시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때까지 연락이 없다면 떨어진 학생인 거죠. 떨어진 학생들은 이제 정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정시 모집에 대해서 한번 상황을 보실 텐데요. 원서 접수 12월 30부터 1월 3일입니다. 연말 연시에 정시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뭐 더 이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떨어진 학생이라면 연말 연시 어디를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죠.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군별로 하나씩 원서를 쓸 수 있다. 그래서 3개까지 쓸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되고요. 합격자 발표는 2월 8일까지이다라는 것이고, 또 수시 모집과 마찬가지로 정시 모집도 원서를 3개 쓰기 때문에 3개 다 붙는 학생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은 한 군데만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는 역시 또 등록된 학생들에 의하여 충원 합격이 들어갑니다. 미등록 충원인데요. 그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월 20일 밤 9시입니다. 정시에 원서를 써서 떨어진 학생도 2월 20일 밤 9시까지는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때까지 연락이 온다면 그 학생은 합격을 한 학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합격을 하시면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시도 떨어지고 또 정시에 원서 썼는데 2월 20일 밤 9시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 그럼 다 떨어진 학생이죠. 이 다 떨어진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학생들은 재수를 하셔야 되는데 재수하기 전에 입시는 3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가 모집은 2월 22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 그 추가 모집 사항이 뜹니다. 그런데 2월 22일이면 일반고 학생들은 다 졸업한 이후입니다. 이후죠. 보통 고등학교 졸업이 2월 한 8일, 9일, 10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졸업 이후가 되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떨어진 학생이라면 아마 연락을 할 거예요. 추가 모집이 있으니 원서를 써봐라. 이 기간 중에 원서를 쓸 수 있다. 자, 추가 모집은 어떤 학생이 쓸 수 있느냐?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쓸 수 없습니다. 정시 합격하고 등록한 학생은 쓸 수가 없습니다. 정시는 합격했지만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모집 이슈의 3번째인데요. 올해 2020년 2월 21일 기준으로 한다면 추가 모집 대학이 162개 대학이었고요. 모집 인원이 약 9,830명 정도의 모집 인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추가 모집도 사실은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시나 정시에 합격을 해서 뭐 등록을 한 학생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지만 떨어진 학생이라면 보셔야 되죠. 추가 모집의 특징이라면 지원 횟수의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는 6번 지원하고 정시는 3번 지원하지만 추가 모집은 지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대로 지원을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선생님이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지금 거점 국립대 중에서 추가 모집 대학, 일부 대학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이 추가 모집이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잘 살펴보시고요. 3번째까지 기회를 잘 보시면 되겠고, 또 추가 모집은 떨어진 학생들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합격선이 좀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조금 낮아서 정시에 떨어진 학생이라도 다시 추가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3번의 기회 속에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능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수능 시험이 바로 2022 여러분부터 바뀐다라고 하는 사항이죠. 자, 수능 시험의 기조를 보면 일단 영역별로 좀 쉬운 수능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쉽다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특이한 사항은 EBS 교재 연계율을 50% 유지로 갔다. 올해까지는 지금 70% 유지였습니다. 지금 고3 학생들은 EBS 70% 유지, 연계 유지로 시험을 봤는데요. 내년부터는 이게 연계율이 이제 50%로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계율이 뭘까?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에 지문이 10개가 있다면 그 10개 지문 중에 50% 연계면 5개가 EBS 교재와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70% 연계든 50% 연계든 어떤 게 연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EBS 연계 교재는 과목별로 2권입니다.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입니다. 2권인데 과목별로 2권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고3이 되면 이제 EBS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수능 완성, 순특강 잘 보시고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성적표의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수능 성적표하고 이제 달라지는 수능 성적표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어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고 수학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탐구는 사탐과탐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선택형 수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능 성적의 이제 출제 범위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국어의 이제 공통 과목은 독서 문학은 공통 과목이죠. 공통 과목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공통과 선택의 출제 비율은 75대 25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총 점을 기준으로 기준을 하면 국어를 이제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25점 정도가 선택 과목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학생 여러분들은 화법과 작문, 언어 매체 중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보통 본인이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과목에 더 자신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2022부터는 선택형 수능이기 때문에 수학도 문이과 구별 없이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수능을 설계한 그런 취지가 됩니다. 하지만 보시면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문계 쪽 그 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쉬워 보이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할 것이고요. 이제 자연계 학생들도 아무거나 선택하라 그러면 사실은 좀 쉬워 보이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행계획에서 발표한 일부 대학을 보면 자연계에 한해서는 미적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필선택 과목으로 지정한 대학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영어, 한국사는 이제 절대평가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뭐 지금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탐구 과목에서 사회하고 과학을 선택하게 될 텐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인문계는 사회 중에서 2개, 자연계는 과학, 과탐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사회, 과학 구별 없이 아무거나 2개거든요. 아무거나 2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시행계획에서 발표한 대학들을 보면 일부 대학이 자연계는 과학에서, 과탐에서 2과목을 필선택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2022 수능이 선택형 수능이긴 하지만 자연계에 한해서는 필선택으로 지정한 대학들이 있다.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되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필선택 과목이 있는 대학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행 계획에서 발표된 대학들을 보시면 56개 대학이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필 지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56개 대학을 가려면 자연계 학생 중에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대학을 보시면 주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우리가 좀 가고 싶은 대학들, 또 지방에 있는 대학 중에는 거점 국립대학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여기는 울산 지역인데 울산에 있는 학생들의 상황을 보면 울산대학이나 또 뭐 부산대학도 이 56개 대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을 선택할 때 미적이나 기하 이 부분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탐구 과목인데 탐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 학생들은 과학에서 2과목을 선택을 하라라고 하는 대학이 수학에서 지정한 대학이 56개 대학이었는데 이 과학을 지정한 대학은 62개 대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대학이 적어도 자연계에서는 과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1학년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할 때도 자연계 학생이라면 과학을, 과탐을 필 지정을 하는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과학 과목을 학교 수업 중에 선택해서 들으셔야 되고, 또 모의고사를 보실 때에도 과학을 좀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좀 살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지 않는 대학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대학은 필 지정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과학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회만 선택을 하셔도 되고 또 사회와 과학을 한 과목씩 이렇게 선택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오지 않은 과목은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부분은 이제 필진영하지 않는 대학이 가산점을 주는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대학들은 필히 수학과 과학 부분에서 지정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여주는 대학은 필지정 대학은 아니지만 수학을 보거나 과학을 또 본다면 그러니까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를 보거나 탐구해서 과탐을 선택을 했다면 가산점을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에 이제 상명대 하나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명대 자연계 쪽에서 미적 기하를 보면 10%의 가산점을 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가산점은 그러면 어떻게 주는 것이냐? 그 대학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표준 점수의 가산점이고요.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100분위의 가산점인데 자신의 취득 점수의 가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명대를 가는 학생이 수학에서 미적을 봤다면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았다면 10%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99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10점을 받았다면 10%의 가산점이니까 11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산점이라는 것이 취득 점수의 가산점이라는 이 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수를 잘 받은 학생은 가산점도 높겠죠. 높지만 점수를 못 받았다. 10점 받았다 내가. 그럼 가산점 1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은 가산점을 안 받더라도 차라리 이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봐서 10점보다 더 잘 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 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가산점을 받는 게 유리한 것인지 가산점을 받지 않더라도 차라리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보면서 점수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이것은 이제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준비 전략을 세워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절대평가 과목인데요. 영어하고 이제 한국사에 대한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절대평가 과목은 이제 취득 점수 가지고 등급만 지금 제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 90점 1등급, 80점 2등급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90점을 받는 학생들이 몇 프로일까? 그래서 요 수능은 올해 수능은 지금 얼마 전에 봤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작년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0 수능입니다. 영어 90점이 7.4% 정도, 또 80점이 23%, 70점이 45.5%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평가원의 출제 기조를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영어 이제 절대평가가 돼서 올해가 4번째인데요. 첫 해는 사실은 난도를 잘 못 맞춰서 너무 쉽게 냈고, 두 번째는 좀 너무 어려웠다면, 요게 이제 작년 부분이 거의 잘 맞췄던 부분이고, 올해도 지금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가채점 부분을 본다면 요거와 비슷한 기조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원의 출제 기조를 보면 1등급 90점을 약 7.5% 정도 선에서 문제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2등급은 약 25% 내외 정도, 3등급 45% 내외, 4등급 65% 내외 요 기조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등급 구분선에 있는 학생이라면 정말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은 조금 더 신중히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한국사인데 한국사는 대부분 이제 서울대가 인문계는 3등급 만점, 자연계는 이제 4등급을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이 대부분 3등급만 맞으면 인문계는 다 만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등급이 이제 30점일 텐데 30점을 받는 학생들이 약 56.56% 요 정도, 4등급이 25점인데 약 72.73%. 그러면 그닥 어려운 시험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어떤 학생이 10점 받았다. 10점 받았다는 것은 97.98%인데 이거 하위 거의 2% 정도 해당하는 학생이거든요. 이 학생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과목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 영역별 응시자 현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2019와 2020년을 비교합니다. 2021년은 아직 수능을 본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발표가 나면 그때 비교를 다시 해봐야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과탐 응시 인원입니다. 자, 과탐 응시 인원을 잠깐 보겠습니다. 2020년입니다. 21만 2,390명이 시험을 봤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43.8%가 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능 시험을 본 응시자 중에 자연계 학생이 43.8%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학 가형이죠. 수학 가형이면 자연계 수학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1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미적과 기하를 보는 학생이겠죠. 수학 가형 응시 인원을 보면 15만 3,869명이에요. 31.8%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탐을 본 학생이 21만 2천인데 이 자연계 학생 중에
자연계 수학을 본 학생은 15만 3천. 그럼 약 6만 명 정도는 자연계 수학을 보지 않았다. 이 학생들은 무엇을 봤느냐? 인문계 수학을 본 거예요. 수학 나형이 31만 2천이라는 거죠. 사탐 인원보다 늘어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2022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탐구에서 가탐을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 약 한 6만 명 정도는 수학에서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해마다 저희가 보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제 자연계지만 지금 자연계 수학을 보기에는 점수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인문계 수학을 보는 학생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2022 선택형 수능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잘 보시면서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수능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서 약 1년 정도 남은 바로 이 시점에 어떠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될까?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수의 변화입니다. 이 학생 수는 2020년 4월 1일 교육 통계인데요. 교육 통계는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기준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발표하는 날은 보통 한 5월 말이나 6월 초에 발표를 해요. 기준점이 이제 4월 1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올해 졸업한 학생들, 대학교 1학년이죠. 약 5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 43만 7천이에요. 그러면 인원수가 얼마나 줄었나요? 거의 6만 명 정도가 줄은 거죠. 좀 줄은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이 방송을 보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약 45만 2천. 오히려 학생수가 늘었죠.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2003년생. 흔히 말하는 월드컵 베이비입니다. 이때는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늘어났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제 그 늘어났던 부분이 약간 원위치가 되면서 44만 정도로 가고 있고요. 지금 중학교 3학년 많이 줍니다. 41만 3천까지 줄고요. 중학교 2학년은 약간 늘어나는 수치 42만 9천 이 정도 가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이때는 오히려 또 늘어납니다. 그 학생들이 아마 황금 대지의 학생들일 텐데요. 여기 지금 수치는 보이지 않는데 약 4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때는 다시 학생 수가 늘어납니다. 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고3보다는 뭐 살짝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어떤 합격선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이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현재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울산 부분은 선생님이 이제 빨간색으로 쳐놨는데요. 울산 부분도 보면 지금 대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서 줄었죠. 12,000명에서 약 10,000명으로 한 2,000명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고2가 되면 조금 늘어납니다. 약 500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늘어난 수치가 사실은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합격선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작년에 비해서 거의 6만 정도 줄었고 수능 응시 인원을 보면 뭐 5만 몇 명 정도 줄었기 때문에 합격선은 좀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다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약간 학생 수가 늘었기 때문에 합격선에는 큰 변화가 없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올해 입시가 다 끝난 다음에 합격선을 좀 잘 살펴보시고 그 정도 선이 여러분의 합격선이다.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보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집 인원을 갖고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2022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의 입시입니다. 수시 모집의 모집 인원은 26만 2천 정도 되고요. 정시 모집이 약 8만 4천. 그래서 수시 정시를 합친 대교육 시행 계획에 의하면 약 34만 6천 명 정도가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인데요. 고등학교 현재 2학년 학생들의 숫자를 보면 45만 2천 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엔 지금 2년제가 빠진 거죠. 2년제 전문대학이나 뭐 사이버대학 이런 걸 다 합치면 모집 인원이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전문대까지 다 합치면 약 54만 명 정도를 대학은 뽑고 있는데 학생 수는 45만 명이라는 겁니다. 학생 수가 적은 거죠. 적다 보니 일부 대학은 인원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개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총 모집 인원이 32,280명인데 고3 학생 수는 2만 6천밖에 안 되는 거죠. 전문대까지 합치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학생 수로만은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강원, 충북, 충남 이 지역도 지역에 모집하는 4년제 대학 모집 인원하고 지역에 있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수를 비교해 보면 성격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울산 지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울산 지역을 보면 지금 학생 수가 4년제 대학의 모집 인원이에요. 2020 모집 인원은 약 2,900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10,000명이죠. 그러면 울산 지역에 있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울산 지역에 있는 대학은 다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만 가지 않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인서울이죠. 서울 쪽입니다. 그래서 울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서울로 가겠죠. 서울로 가고. 그러면 공부를 좀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이제 자기 지역이라도 가야 될 텐데 자기 지역을 못 간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부산이나 강원 충남북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뭐 서울로 갈 것이고 뭐 그 정도가 아닌 뭐 학생들은 또 자기 지역에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는데 울산의 학생들은 울산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타 지역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서울로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까지 가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걱정이 좀 생긴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렇다면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부분이죠. 수시 모집의 모집 민원과 정시 모집의 모집 민원을 보면 수시 모집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에 약 77% 정도를 뽑았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75.2% 정도를 수시에 뽑고 정시 모집은 약 23.3% 정도를 뽑는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학생부 종합은 좀 줄었죠. 수시 모집에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이 전반적으로 금년에는 24.8% 약 86,000명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약 79,000으로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의 인원도 줄어들고 학생부 종합 인원도 줄어든다. 줄어들긴 하지만 수시 모집 인원이 사실 많긴 합니다. 75.7% 상당히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시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수시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되고 또한 정시도 늘어나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 대학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학생들도 내신 성적만 가지고 목표 대학을 설정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라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학,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을 설정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내신 성적이 아니라 모의고사 성적인 거죠.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에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정확하게 예단을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예단을 하시고 수시에 원서를 쓸 때는 정시에 합격할 수 있는 대학보다는 사실은 살짝 높은 대학부터 그렇게 6장을 쓰는 것입니다.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설정을 할 텐데요. 수능 점수가 워낙 안 나오면 6개 중 한두 개는 낮춰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비슷하게 나오면 비슷하게 6개를 쓸 수 있지만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형격이 낮게 나온다면 한두 개는 낮추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내신과 함께 모의고사 준비도 하셔야 되고요. 모의고사로 갈 수 있는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내가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6장 중 가장 마지막 대학이 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면 지금쯤 나에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대입에서 성공하는 길은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쯤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신의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어디인가? 또한 그 대학이 수능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교과 성적이 우수하고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내신 성적은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이 좀 우수한 학생이라면 서류 준비를 하셔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시험을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 전형에 대해서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본인이 예단하셔야 돼요. 본인이 이건 뭐 내신에 대한 변별력보다는 논술 시험에 대한 변별력이 워낙 큰 전형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그 정도 문제는 도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너무 늦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3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 성적 딱 나온 다음에 선생님 저 성적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 지금부터 논술할래요. 지금부터 논술할래요. 너무 늦게 출발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학년 지금 2학년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논술이 지문 자체가 교과서나 EBS 지문으로 씌워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기자 전형은 이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은 아니죠. 대부분 이제 예체능 학생이고 일반 학생이라면 이제 어학이나 수학 특기자가 일부 남아 있고 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하시고요.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는 EBS 온라인 입시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참고해 달라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신이나 학교 활동이 별로 없는 학생이라면 이제 정시 모집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이 낮아서 정시로 갈래요. 그래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신이 안 나와서 정시로 갈래요가 아니라 수능이 잘 나와서 정시로 갈래요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과 모의 수능 점수를 비교해 보시고 모의 수능 점수가 잘 나온다면 자기는 정시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전략을 잘 세워주시고 수시 모집에 이 네 가지 전형을 다 준비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한두 개 정도 세우고요. 대부분 교과 전형으로는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이제 한두 개 쓰고 종합 전형으로 도전할 수 있는 대학 한 4개 정도를 쓰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이고요. 또 내신이나 활동이 좋지 않은 학생이라면 수능 준비하면서 정시 준비를 하면서 논술 전형을 도전하는 그렇게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계계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신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지금쯤 세우셔서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요 대학의 이제 모집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모집 인원을 보면 전국적인 모집 인원을 보면 2021을 기준으로 교과 전형이 약 42.9% 정도 되지요. 상당히 많은 인원을 교과로 뽑고 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이 약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 모집도 상 많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22.9% 이제 이런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학생들의 꿈이 사실은 뭐 전국에 있는 대학보다는 인서울인 것이 현실적인 사실은 꿈입니다. 현실적으로 인서울을 하고 싶다. 이런 학생이라면 이제 서울권을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의 모집 정원을 보면 정시 모집이 사실은 39.1%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수시 모집을 보면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약 36.4%. 지금은 40%가 넘었어요. 지금 한 46% 정도입니다. 한 10% 정도가 줄었는데도 많습니다. 그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인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3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은 부분이 지금 정시로 넘어가 있다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교과전형이 11.4, 논술이 8.8인데 사실 지금 고3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논술 전형이 좀 줄어서 요게 이제 교과로 간 것 같아요. 간 것 같고 종합전형이 준 게 정시로 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어디인가 또한 어떤 전형인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텐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원한다면 수시에서는 역시 학생부 종합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정시 모집이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 여기 이제 울산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 울산 지역에 있는 대학이 그럼 어떤 전형을 뽑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으로 이렇게 뽑고 있는데요. 경성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고 동아대 부분이 이제 교과와 종합이 좀 비슷한 것 같은 이런 포션을 보일 수 있고요. 실기 전형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부산 쪽의 대학인데요. 교대는 학생부 종합으로만 뽑습니다. 부산 교대가 그러하고요. 부산대의 경우는 이제 학생부 교과와 종합이 좀 비슷한 숫자를 보이고 있고 부산 외대는 교과가 많죠. 이런 구조이고 울산대의 경우는 역시 교과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과 울산 지역에 있는 대학을 통계를 냈더니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경우가 가장 많더라. 53.8% 정도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지역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약 22.9% 정도를 그래도 뽑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논술 전형으로 뽑는 숫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산대학이 이제 439명을 뽑고 있고 울산대는 울산의대입니다. 울산의대는 또 우리나라 메이저 의대 중에 하나이죠. 약 12명을 이제 논술 전형으로 뽑고 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전반적으로 1.3%밖에 되지 않는다. 정시 모집이 약 16.2% 정도를 뽑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산, 부산 지역을 전반적으로 보면 수시 모집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뽑고 있는 거죠. 지금 많고 정시 모집은 약 16%밖에 되지 않는다. 또 수시 모집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상당히 많이 뽑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어떤 전형을 뽑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 남은 기간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약간 1.3% 정도를 전체적으로 좀 감소한 전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수시모집에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40.9%를 이제 교과 전형으로 뽑고 있는 이런 전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을 그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교과 전형에서 첫 번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면 본인의 충족 여부,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또한 대학마다 교과 성적의 반영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반영하고 또 어떤 비율로 반영하는지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원 가능한 내신 등급을 보면 보통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라면 1등급 됩니다. 1.0에서 1.9등급 정도가 되고요. 서울 중위권 대학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는 2등급 되죠. 2.0에서 2.9 정도.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나 지방 중위권 대학이라면 3등급대, 여기가 이제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등급이다. 그러면 뭐 4등급이 넘으면 갈 수 없네. 그렇진 않습니다. 4등급이 넘으면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좀 중위권 또 약간 하위권 대학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에 따라서 대학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다만 대학별로 반영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반영 과목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100으로 뽑는 대학들, 교과 100이라는 것은 내신만 갖고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교과를 또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비교과의 반영, 교과 전형에서의 비교과는 대부분 출결과 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결 봉사를 반영한다. 다만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시대에는 출결과 봉사를 그냥 만점을 주는 대학들이 많았다. 대부분 대학이 만점을 줬다. 그럼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올해 고등학교 2학년 때의 봉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처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 이제 상황이 나아지면 내년에 봉사는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려대가 특이하게 교과 전형이지만 서류를 평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이제 적용하지 않는 그런 대학인데요. 학생부 100, 교과 100으로 뽑았지만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한 거죠. 수능 최저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는 이제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의 난도에 따라서 교과의 합격이 좀 달라집니다. 수능이 어려워지면 합격선이 좀 떨어지고 수능이 쉬워지면 합격선이 높아지고 이런 구조가 있고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은 그냥 내신만 갖고 뽑기 때문에 합격선은 사실은 좀 높게 형성이 됩니다. 특히 서울의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가 교과 100으로 뽑는 대표적인 대학인데요. 한양대 정도 가려면 거의 1.0에 가까워야 되죠. 합격선이 1.2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 울산 지역에 있는 대학의 교과 전형 유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를 살피셔야 되는데 부산 울산 지역에 있는 대학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많은데 일부 학과만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의료 계열이죠. 그러니까 간호학과나 뭐 약학과, 의대 이런 계통은 수능 최저가 대부분 걸려 있고 일부 그런 학과가 아닌 나머지 학과들은 이제 수능 최저가 대부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일괄 합산이냐 다단계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일괄 합산 전형은 그냥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그냥 일괄 합산으로 가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다단계 전형은 내신이 약간 부족한 학생들은 일단 1단계를 들어가고 2단계 면접에서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 의예과나 간호과를 비롯한 이런 보건계통은 수능 최저가 있다. 그래서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2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것은 교과 전형이 지금 많이 늘은 거죠. 2022가 되면 교과 전형이 좀 늘었는데 무엇을 반영할까? 대부분의 대학이 교과 100을 반영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 성균관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성평가 20이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부분을 보면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 최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런 대학도 일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써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과의 출결이나 봉사를 반영하는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이제 출결 봉사는 대부분 만점입니다. 학생들이 만점이기 때문에 뭐 결석이나 또 이런 부분이 있는 학생들은 사실은 잘 보시면서 또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부 대학입니다. 고려대하고 동국대 대표적인 대학인데요. 이 두 대학은 교과 전형이지만 서류를 평가한다. 여기서 서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비슷하게 그렇게 반영한다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능 체제가 있다라는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교과를 반영할 때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반영할까? 대부분의 대학은 인문계는 국영수사, 자연계는 국영수가 전 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과 전 과목을 반영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영사과냐. 또한 고려대는 전 과목, 서울시립대도 전 과목을 반영하는 거죠. 전 과목을 반영한다면 생활기록부에 있는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홀한 과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특히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음악미술체육까지도 다 반영이 된 거죠. 왜냐하면 금년에 음악미술체육 고3 학생들은 등급이 나왔던 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소홀히 예체능 과목이라고 했던 과목이 결정적인 과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진로선택 과목이죠. 진로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할까? 일부 대학은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는데 보통 한 3과목 내지 2과목 정도의 진로선택 과목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요. 보시면 이 서울여대처럼 국영수사, 국영수사 중 교과별 3과목씩 1급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은 그 반영하는 3과목만 사실은 좀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 과목의 성적은 낮더라도 3과목이 높으면 좀 합격 가능성이 높죠. 또 성균관대 전 과목 반영. 전 과목 반영하는 대학, 이 부분을 왜 선생님이 강조를 하냐면요. 보통 인문계 학생들은 과학을 좀 소홀할 수 있고 자연계 학생들은 사회를 소홀할 수 있는데 전 과목을 반영하게 되면 그 과목이 다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요. 또 학년별 반영 비율을 갖고 있는 대학들도 있어요. 성신여대처럼 30, 40, 30. 이 경우 2학년께 중요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도 보시면서 어떻게 반영하는 이 반영 비율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영할까 부분인데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등급이 있기 때문에 등급을 가지고 반영을 하겠죠. 교과 전형인데. 그런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없이 성취도 A, B, C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대처럼 미반영하는 대학들은 사실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반영하는 대학들이 보통 3과목 정도를 반영하고 건대처럼 미발표, 아직 발표되지 않은 대학은 이 발표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경희대도 미발표 잘 보셔야 돼요. 고려대, 그다음에 서강대 이 두 대학은 성취도별 비율을 가지고 반영한다.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성취도별 비율, 이거 무엇을 말하냐. A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를 받은 학생이 적어지면 등급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A를 받은 학생이 많아지면 등급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고려대와 서강대입니다. 고대, 서강대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 상명대처럼 A는 1등급, B는 3등급 이렇게 주는 대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학교가 고민인 거죠. 학교가 상명대를 많이 보내려면 A를 많이 만들면 되죠. 진로선택 과목에 A를 50%, 60% 만들면 돼요. 근데 A를 50%, 60% 만들었다가는 고대나 서강대는 못 가는 현상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교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이제 성균관대처럼 정성평가 이런 대학은 진로선택 과목을 아이가 선택하고 그 과목에서 어떤 성취를 보였고 이런 부분 또 교과 세트까지도 보겠다. 이게 이제 성균관대의 방식이고요. 숙명여대나 숭실대, 상명대와 마찬가지로 A는 1등급을 주고 B는 2등급을 주기 때문에 이런 대학은 이제 A가 많을수록 좋은 대학이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고대나 서강대는 A가 많아지면 이거는 오히려 합격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고민이 있습니다. A를 몇 프로 줄 거냐에 대한 고민이 학교마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고대나 서강대만 가는 학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는 이제 숭실대나 상명대나 또 숙명여대 가는 학생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A를 많이 줄 거냐, 조금 줄 거냐 부분이 이제 학교의 고민인 것이고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반영 과목에 따라서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합격에 대한 유불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 고대와 서강대와 같은 시기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A가 90%일 때, 80%일 때, 70%일 때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들어서 고려대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A가 90%이면 고려대는 1등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A 받은 애는 1.9등급이 되고 B 받으면 9등급이 돼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가 고대에 생깁니다. 다만 A를 받은 학생이 10%가 되면 적어지면 고대는 1등급이 됩니다. 그 아이가.
그리고 이제 B를 받은 학생이 한 30% 되면 2.4등급이 되고 이런 구조인 거예요. 서강대식의 구조도 거의 비슷한 구조인데요. A 받은 학생을 90%를 줘버리면 서강대는 100점 만점에 55점이 되는 거예요. 합격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A를 받은 학생은 10%를 주면 100점 만점에 95점이 되는 거예요.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대나 서강대처럼 A를 받은 학생의 비율에 따라서 등급 산출을 해버리면 A를 조금인 그런 부분에서 A를 받은 학생이 유리해지는 것이고, 또 상명대나 숭실대나 이렇게 A는 1등급 이렇게 기계적인 대학은 그냥 A를 많이 받으면 1등급이 되는 거죠. 그런 구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이제 이 교과전이 상당히 복잡해졌어요, 사실은요. 인원이 많아지고 진로 선택 과목 때문에 복잡해졌기 때문에 일단 A를 받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시고 원서를 쓸 때는 지원하려는 대학이 어떤 반영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펴보시고 좀 지원을 해야겠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좀 단순하지 않게 설계가 됐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교과 전형에 대한 건데요. 일단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라. 두 번째는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확인하라. 세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충족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부분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낮고 또 중복 합격자도 높기 때문에 사실은 수시에서 다 뽑지 못하는 그런 전형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일단은 인원수로 본다면 전년도보다 감소를 한 거죠. 약 6,580명,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감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평가를 1단계, 2단계 면접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준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때부터는 한 문항이 줄어서 두 문항으로 줄어든다라는 부분을 보시고요. 또 추천서는 폐지, 여러분부터는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반적으로는 23% 정도를 뽑는 전형이고요. 어떤 학생을 뽑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을 뽑는 전형이다. 그럼 학교생활에 충실한지 충실하지 않은지는 무엇을 갖고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갖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생활에 충실하시고 충실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건 역시 또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부의 부족한 내용을 본인이 좀 어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보시면 전형 유형인데요.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의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를 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서울대의 경우는 지역균형만 수능 최저가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세계 3등급으로 낮췄는데 내년에는 다시 세계 2등급으로 올라간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연대하고 경희대를 보셔야 되는데요. 연대의 경우 올해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수능 최저가 부활됩니다. 다시 생긴다. 이 부분을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희대를 보셔야 되는데요. 경희대는 올해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내년부터 수능 최저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레오 르네상스 전형 모집인원 1,180명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전형이 2개 합 5 수능 최저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대와 고대 수능 최저가 설정됐다. 이 부분 꼭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대학들은 뭐 기존과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에 있는 울산대학이 의대에 한해서 수능 최저가 설정이 되고요. 또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가 또 수능 최저가 있다. 이런 부분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어떤 학생을 뽑을까요?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아이를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할 것 같은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잘할 것 같은 학생이겠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이 또 대학에 들어와서도 충실한 학생이겠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 또 진로 탐색에 충실한 인재. 바로 이 부분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할 때는 진로 탐색에 관계없이 내신을 어떻게 잘 가져가느냐가 중요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진로 탐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서 학과를 정하고 그 학과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하는 학생이 학생부 종합에서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의 소질, 적성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학교 생활기록부 또 학교의 활동, 기타 서류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까지 잘 준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적합한 인재라면은 고등학교의 활동에 고등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충실할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뽑는다. 그래서 기초 학업 능력을 갖춘 학생이겠죠.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특히 지원 모집단이 관련된 교과 성적을 본다라는 부분, 또 진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나타난 그런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라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정하시고 그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충실히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제 꾸준히 해오셨지만 마지막 고3 때 또 아직 9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고3 때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마지막으로 지원 모집단에 관련된 열정을 가장 중요한 수업 시간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그래서 계열별 특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느 계열로 갈 것이냐. 어문 계열로 가는 학생이라면 글로벌 역량이나 의사소통 역량, 뭐 사고 유연성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진로 관련된 어떤 문예 활동이나 또 독서 활동 이런 것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사회 계열로 가는 학생이라면 어떤 관찰력, 협동 정신, 배려심 이런 부분들, 또 봉사활동, 시사토론 활동 이런 것들이 보여야 되고요. 또 공학 계열로 가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이제 분석력, 논리력, 수학학 이런 부분을 잘하는 부분이 유리하겠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자신의 계열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학생들이 많이 하실 텐데요. 지금 자율 동아리의 경우는 90바이트 30자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보다는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 과정에 있는 동아리를 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동아리를 가입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아리를 통하여 어떠한 활동을 했고 그 활동 속에서 나의 역량이 어떻게 보여졌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유형인데요. 대부분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뽑는다. 그러니까 많은 대학들이 서류 플러스 면접,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뽑는다. 보통 경쟁률이 9대1, 10대1 정도 되는데요. 1단계 서류로 3배수로 좁히는 거기 때문에 1단계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 들어갔다면 그 다음은 이제 면접이겠죠. 면접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고 대부분 서류 플러스 면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제 서류와 면접을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능 체제는 대부분 없고 있는 또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 수능 체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살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인데요. 역시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서류 플러스 면접,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으로 가고 있고 수능 체제는 대부분 없다. 다만 이제 울산에 있는 울산대의 경우 의대의 경우만 수능 체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류 플러스 면접만 있는 게 아니라 서류백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백 전형은 면접 없이 뽑는 것이죠. 그러면 서류 전형하고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의 차이는 뭘까? 서류 전형은 이제 서류만 뽑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보면 내신 성적도 좋고 활동이 많은 학생이라면 그냥 서류백 전형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고요. 내신이나 활동이 좀 부족한 학생이라면 1단계를 보통 3에서 5배수를 뽑으니까 1단계에 들 수 있는 다단계 전형으로 들어서 2단계 면접으로 역전할 수 있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이 좀 유리하고 내신이 활동이 좋은 학생이라면 그냥 뭐 서류 전형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류 전형이죠. 서류 전형인 대학들. 지금은 이제 이 부산과 울산 지역의 서류 100 전형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대학들이 서류 100 전형을 뽑고 있고 다만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 수능 체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학생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활동을 생활기록부를 잘 보시고 뭔가 좀 부족한 학생이라면 아마 면접으로 역전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생각하시고 충분하다 그러면 이제 서류 100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학에서 보는 학교생활기록부인데요. 온라인 제공 범위를 보면 모든 자료가 다 대학이 넘어가서 평가를 한다. 다만 교과 학습 발달사항, 내신 성적이죠. 또 교과 세분 특기사항은 3학년 1학기 것까지 넘어간다. 독서도 3학년 1학기 것을 간다. 이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종합의견. 이 종합의견은 이제 추천서 대용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1학년, 2학년 때 것까지만 대학으로 넘어간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진로활동의
그 진로 희망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은 자신이 진로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런 부분 자체는 대학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로가 바뀌었는데 괜찮을까요? 뭐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진로가 바뀌었다고 해서 마이너스를 주고 좀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로가 바뀐 학생은 바뀐 진로에 대한 활동이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인데 이 자기소개서를 좀 꼼꼼히 살피셔야 되는데요. 자기소개서가 지금 줄었잖아요. 두 문항으로 줄었는데 이 자기소개서의 발표는 지금 1월 초에 나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확실한 대기업의 공통문항은 1월 초에 나오고요. 현재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그간의 논의에 의해서 현재 이런 식의 문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건 예측 문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측 문항이고요. 확실한 문항은 1월 초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1월 초에 발표되는 문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예측 문항을 보면 1번 부분을 보면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 학과를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지원 동기와 본인에게 의미가 있는 학습 경험,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에 달라 1,500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모집단이 관련돼서 노력한 것 중 학습 경험을 얘기하고 교내 활동을 얘기해 1,500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다. 학습 경험이죠. 공부했다 하나. 두 번째는 어떤 활동했다 하나. 그래서 두 가지 정도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00자이기 때문에 뭐 학습 경험 정도를 한 750에서 800자 정도, 또 나머지 이제 교내 활동을 역시 또 한 700개 정도 이렇게 반반 정도로 쓰는 것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번 문항은 이제 기존의 3번 문항이 바뀐 거죠. 공동체, 그러니까 동아리나 학교 학급에 기여한 교내 활동이 잘 드러나도록. 그래서 어떤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쓰라 그러면 자신이 어떤 활동을 했다면 자꾸 내서로 합니다. 선생님 저 이 활동 이런 활동을 했어요를 자꾸 쓰시려고 하는데 대학이 평가할 때 이런 활동을 했으니까 합격, 안 했으니까 불합격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 활동을 왜 했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나의 역량이 어디까지 왔다. 자신의 역량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활동을 통하여 나의 역량이 어디까지 왔다를 보여주셔야 된다. 이것이 자기소개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은 또 EBS에 또 여러 가지 강의도 있고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율문항인데요. 자율문항은 아직 대학이 발표를 한 건 아니고요.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자율문항에서는 지원 모집단위 관련 활동이나 학업계획, 진로계획을 쓰게 되어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자율문항이 있는 대학은 이제 지원 동기를 자율문항에서 3번 문항에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문항이 없는 대학은 지원 동기를 1번에서 좀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금지 항목인데요. 공인 어학 성적 자기소개서에 쓰면 안 되겠죠. 쓰면 0점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수학, 과학, 외국어 관련 교외 수상 실적 이것도 쓰면 0점 처리니까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쓰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신이 미리 준비해서 전공 적합성이 높다면 소신 지원해라. 그러니까 자신이 계속 꾸준히 활동했던 그런 내용에 맞는 학과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어떤 학생이 경영 경제 관련된 활동을 꾸준히 했다면 경영 경제학과를 지원하셔야 돼요. 간혹 보면 경영 경제 활동 열심히 하다가 고3 때 원서 쓸 때 선생님 경영학과 이거 너무 합격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 나 학과를 바꿀래요. 학과를 바꾸면 합격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이 없으면 뭐 대학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꾸준히 노력했던 활동에 맞는 학과를 지원해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인데요. 논술 전형은 보통 3 내지 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뭐 준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논술 전형은 논술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본인이 적응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고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논술 모집의 인원은 전반적으로는 감소가 됐지만 가천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수원대는 처음 논술로 진입을 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성평가 전형이 없어지면서 세 개 대학은 그 인원을 논술 전형으로 옮겼다.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크게 줄지는 않았다. 한 93명 정도가 줄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논술을 보는 대학이죠. 서울의 20개 대학, 경기 인천 11개 대학, 기타 6개 대학인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입니다. 까만색은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니까 본인이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서울의 한양대나 연세대학이 수능 최저가 없었죠. 이런 부분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전형 방법, 또 수능 최저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본인의 적응력 쪽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저 충족 여부 반드시 하라고 보고 싶습니다. 또한 논술은 대학마다 출제 유형이 있습니다. 인문계의 경우 언어 논술을 보는 대학, 언어 논술과 도표 통계가 나오는 대학, 또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 영어 제시문이 있기 때문에 지원 대학의 유형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계 쪽은 수리만 보는 대학이 있고 수리 플러스 과학을 보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학과 과학까지 강하다 그러면 수리 플러스 과학 논술로, 과학은 약한데 수학은 자신 있다 그러면 뭐 수리 논술로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쟁률입니다. 이건 2021 올해 거죠. 올해 경쟁률인데 논술의 경쟁률은 보통 50대 1에서 80대 1로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높았던 학과가 인하대 의예과죠. 무려 487.8대 1. 10명 뽑는데 4,810명 온 거, 상당히 높은 4,870명 온 거죠.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논술은 이건 지원했을 때의 경쟁률이에요. 지원 경쟁률은 50대 1에서 80대 1인데 사실은 실제 시험 보러 가는 학생은 이 중에 반 정도는 시험 보러 안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시험 보러 간 학생들 중에서도 반 정도는 최저를 못 맞췄는데 시험 보러 오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질 경쟁률은 5 내지 8대 1 정도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논술 준비가 됐다면 과감히 지원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논술은 전반적으로 제시문이 쉬워졌고요. 교과서와 EBS 교재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적응력 보시고 반드시 노력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인데요. 정시 모집은 수능으로 뽑는 전형이죠. 뽑는 전형인데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2월 인원이에요. 수시 모집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모든 학생을 다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시로 2월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수시에서 뽑지 못하고 정시로 2월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발표된 인원보다 실제 인원이 정시 모집은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2022에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달라지는 상황인데 지금 노란색이 보이고 있는데요. 노란색이 이제 금년도예요. 2021 지금 3학년이죠. 서울대가 가군에 있었던 거예요. 가군에 있었는데 내년에 어디로 가냐면 나군으로 옮깁니다. 나군으로 옮기고요. 반대로 연대 고대는 나군에 있었는데 가군으로 가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다 보니 또 서강대는 이번엔 다시 그러니까 가군과 나군이 서로 바뀐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군, 나군만 거의 가와 나가 바뀌었고요. 다는 거의 비슷한 숫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군, 나군, 다군 하나씩 원서를 쓸 수 있는데 보통 학생 입장에서는 가군과 나군에서는 적어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쓰셔야 됩니다.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또 가군과 나군에서 쓰지 않은 또 하나의 군에서는 좀 소신 지원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군과 나군을 합격할 수 있는 대학도 하나 쓰셔야 되고 약간 소신할 수 있는 대학도 쓰는 것을 가군과 나군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정시 모집의 반영 비율을 보시면서 쓰셔야 되는데요. 부산, 울산 지역의 반영 비율인데요. 대부분의 대학이 국수 영탐을 25, 25, 25, 25로 반영하는 대학이 부산, 울산 지역에서는 많이 있었다. 다만 이제 일부 대학은 과목에 가중치를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대학이 이 가중치를 주느냐를 좀 살펴보시고 자신의 수능 성적이 나온 다음에 나의 성적 중 잘 맞은 성적에 가중치를 많이 주는, 반영 비율을 많이 주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자연계 쪽인데요. 자연계 쪽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25, 25, 25, 25 비율인데 일부 대학은 이제 수학 부분에 30을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한국사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울산대 같은 경우죠. 1%를 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지원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서 정시 모집은 6월과 9월 평가원의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합격 가능 대학을 좀 모색해 보시고 실제로 수능을 보신 다음에 자신의 점수를 가지고
수능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을 보신 다음에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이 어디인가를 잘 살피셔서 지원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로 설정에 대한 것인데요. 본인이 학과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특성이죠.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관을 잘 보시고 직업세계와 사회 변화를 보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좀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점수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흥미적성에 맞는 학과를 좀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EBS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BS 이 홈페이지인데요. 대학별 고사에 들어가면 지금 대입 입시 종합 솔루션과 또 월간 입시를 비롯해서 많은 설명의 자료들이 있고요. 또 입시 학습 정보로 가면 또 EBS 온라인 입시 설명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정보를 EBS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 여러분 이제 한 얼마 남지 않은 어떻게 보면 9개월쯤 남았다고 보이는데요. 이 동안에 여러분이 노력하신 부분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를 보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BS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